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이른 새벽 수산물 가게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합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지 잠시 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확인하시죠.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에서 지하층 소유자인 통신회사가 100억 원 정도의 이전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상 알박기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확인하시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오후 5시 반경 대구 중리동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했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굉음이 들려가지고 이제 놀래서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폭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왕복 8차선 도로 맞은편까지 올린 굉음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을 만들었고 그 굉음의 정체는 바로 오, 엄청난데요? 가스 충전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였습니다. 게다가 사고 위치는 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주변에 다른 가스 충전소도 인접해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제가 폭발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네. 화재가 처음에 1차로 살짝 났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펑 터진 걸로 이제 오. 제가 봤거든요.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이 엄청 확 피어오더라고요. 현재 소방당국에서 확인한 부상자는 중상자 3, 경상자 5명입니다. 그리고 중상 환자는 모두 충전소 관계자로 크게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환자들 3분이서 50분 다 뺏기고 맨살로 그냥 앰뷸런스 타는 걸 봤거든요. 물 막 뿌리고. 사고 후 주변 검색 당시 가스가 체류해 있지 않아 추가 폭발 위험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목격자들은 여전히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안에 그 탱크로리도 안에 주유소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딱 마침 퇴근 시간이라서 사고가 나고 나서 한 10분 후에는 이제 아예 완전 마비가 돼버렸죠. 그 상황을 보고 몸에 소름이 돋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화재는 출동한 대원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진술에 의하면 가스 충전소에 있던 용기 저장 시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충전소에 붙었는 건지 차량에서 폭발을 했는 건지 오전에 아마 국가수하고 합동 감식을 할 것 같아요. 그때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이 꼭 밝혀져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생기가 도는 삼척의 한 수산물 시장에 유독 정막이 감도는 한 가게. 아수라장이 말도 못해서 바닥에 오징어 있는 거 다 갈아 옮기고 유리 파편이 이 도로까지 다 튕겨서 나왔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쾅 소리 났지. 완전 수족관 깨지는 소리 장난 아니거든. 이른 새벽부터 이 가게를 운영 중인 어머니의 아침 장사 준비를 도와주러 나온 아들. 본격적으로 오징어 할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펼쳐두었던 좌판으로 몸을 옮기는데요. 네, 평범하죠, 지금까지. 네, 그런데 갑자기 뒷걸음질치는 한 직원. 그리고 뭔가요? 다른 여직원도 쏟아지는 물벼락에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게다가 바닥엔 쓸려 내려온 오징어까지 헐떡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죠. 아기가 차 밑에 들어갔다 막 그렇게 네? 전화가 왔어요. 고기 사다 말고 막 달려왔죠. 그러니까 이 날벼락 같은 사고는 바닥에 앉아있던 가게 사장님의 아들과 가게에 있던 수조로 차가 돌진한 사고였습니다. 어떡해요. 깨진 수조에서 흘러나온 바닷물로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황. 직원은 곧장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며 아들이 차 밑에 깔렸다고 알렸는데요. 어떡해요. 도착해보니 가게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짓눌린 오징어들과
깨진 수조들까지. 그런데 여기 큰 수족관이 있었어요. 그 수족관을 만약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거지. 이번 사고로 물적 피해가 컸던 건 바로 이 수조였는데요. 하지만 차가 돌진할 당시 두 대형 수조가 완충 작용을 하며 정말 다행히도 차 아래 약간의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고개를 들은 순간 날아갔거든요. 바닷물이 엎쳐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어서 나갔거든요. 원래는 거기 어머니가 계셔야 될 자리인데 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런데 사고 이후 내리지 않고 한참을 차 안에 앉아만 있던 운전자. 어떻게 된 거죠? 대체 왜 이런 사고를 냈던 것일까요? 후진한 거죠. 사고 전 CCTV 영상에 포착된 운전자는 시장 주차장에서 가게 앞쪽으로 후방 주차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아니 실수로 페달을 잘못 밟은 걸까요? 확인 다 됐었는데 특별히 뭐 이분이 뭐 음주라든가 그 다른 뭐 무면허 이런 건 없는 상황인데 이제 운전 미숙으로 그냥 사고 난 걸로 지금 그렇게 아하. 보고가 됐었고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기부스를 풀은 지 하루 됐는데 그 감각이 무질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들놈이 안 죽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너무너무 저 행운이라 생각해요. 놀라셨겠어요. 자동차는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잡을 땐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자동차 전용도로 한복판에 차를 멈춰 세우더니 차들이 옆으로 쌩쌩 다니는 도로에 내려 제보자 차량의 사진을 찍고 잔뜩 화가 나 걸어왔다는 상대 운전자. 왜 그러시죠? 뭐예요? 뭐라고? 왜 통화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무면허잖아. 지금 무면허잖아 그럼. 아니 할아버지. 굉장히 위험했고 엄청 빵빵거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녀가 느낀 공포는 합류 도로로 진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리 있었고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이렇게 하이빔을 켜고 경적도 막 울리더라고요. 따라오는 상대 운전자를 보고 처음엔 의아했지만 차 앞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 무서운데 갓길에 잠깐 대란에 이렇게 손짓이 보였어요. 그녀가 느낀 공포는 합류 도로로 진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속력을 내 뒤쫓아온 상대 운전자가 또다시 차 앞에서 속력을 줄이더니 또다시 1차로 한가운데 아예 멈춰 섰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그렇게 위험한 도로 위 한복판에서 상대 운전자는 제보자에게 폭언을 쏟아내는데요. 아니 어떡하라고요? 아니 통화. 네? 이면하라고 하셨냐고. 왜 통화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왜? 아니 운전을 어디서 배웠어? 운전을 보여줘봐. 운전 무면허지. 무면허 아니라고. 무면허잖아. 상대 운전자는 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통행에 차질이라도 생길까 제보자는 전전긍긍 불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본인이 과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정 속도에서 한 10km 정도 못 미친 속도였는데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대화 내용을 듣던 제보자 남편도 결국 화가 나 전화를 건네봤습니다. 내가 치라고 했는데 도망가니까 막았잖아. 아니 어떻게 가요 거기서? 가면 누가 잡아야 되지? 진짜 따져볼까? 남편이 참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한번 욕설을 했대요. 뭐? 야야야야. 아니 왜 결혼했어 너는? 아니 할아버지. 참 황당하네요. 결국 남성은 휴대폰을 제보자 차량에 던지고 그렇게 10여 분간 이어왔던 추격과 폭언 끝에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제보자는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보복 운전으로 신고를 했다는데요. 경찰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보복 운전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왜죠? 보복 운전의 목적으로 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다. 빡빡 우기면서 주장하시면 뭐 법상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번 사건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여기가 100m고 1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지금 차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같다면 정상적인 차로 변경이고 세울 이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의 차를 강제적으로 세운다. 이거는 일반 교통방해죄 해당됩니다. 또 이 따지는 것이 폭언과 욕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운행 중 운전자 협박죄로 특가법 따라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일반 교통 방해죄 및 특가법이 경합될 경우 가해 운전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형받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도로 위 위협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저는 지금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게 될 중구에 있는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벌써 세 번째 치러지는 수능 시험인데요.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시를 시작해서 잠시 후 8시 10분까지 모두 입시를 완료해야 됩니다. 지금 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아마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한파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쌀쌀한 모습이기 때문에 두껍게 입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총 50만 8,030명이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 수능을 보게 되죠.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확진된 수험생 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에 무려 24배가 된다고 합니다. 2,3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자, 올해는 좀 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 그러니까 학교나 또는 교육청과 같은 110곳에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오늘이죠, 시험 당일날 확진이 되거나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도 시험을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조금 조용합니다.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앞서 서울시에서도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서 고사장 앞에서의 대면 응원을 전면 금지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앞에서 수험생과 얘기를 조금 나누고 바로 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간절한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전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33번째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신 만큼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안전한 시험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 앞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린 김나은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가 최근 재건축 사업 도중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파트 지하층의 소유주가 이전비로 100억 원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알박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재건축 사업에 들어간 대구의 한 아파트. 현재 건축 심의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제일 지금 험하게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지금 험하게 보이고. 이쪽이요? 그래 많이 되지. 이쪽은 지금 뭐 손이 그냥 다 들어갈 정도로 지금 다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많이 벌어졌네요. 네, 1979년에 지어진 데다 총 18세대가 전부인 오래된 아파트. 하지만 현재 재건축 사업은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하에 지금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제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돈을 내놓으라 이거라 100억을 내달라고 그래. 100억이요? 예, 100억을. 그랬는데 우리 집 이 아파트 다 팔아도 100억 안 돼요. 자, 인근 아파트 2개와 합쳐 재건축 중인 이곳. 문제는 바로 아파트의 지하층만 한 통신회사의 소유라는 건데요. 자, 입주민에 따르면 시설 이전 비용 100억 원을 조합이 모두 부담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했답니다. 언제 될지 자다가 그냥 말을 돈은 자꾸 나가고 좀 그렇지 않아요. 뒤로 잡혀질 일이지 그래. 100억이 뭐고. 기존 소유자에게 지하층을 매입해 7년 전 해당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다는 통신회사. 과연 어떤 시설인지 자세한 파악을 위해 찾아가 봤는데요. 근데 안에 뭐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통신시설. 자,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아파트 지하에는 약 2만 개에 달하는 유선 전화 회선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입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당시 아파트 지하를 매입한 사람이 통신회사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그곳에 통신시설이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해보자 회사 측에서는 추후 아파트가 개발이 될 시 협조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건축 곧 한다. 재건축을 하니까 재건축할 때는 그
협조해라. 그래 협조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돈 내놓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해당 통신업체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회사가 보낸 서면 답변에 의하면 매입 당시에는 재건축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시설 이전비로 100억 원을 제시한 적이 없고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대 82억 원을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 시설, 대체 정체가 뭘까요? 전화국사를 갖다가 폐쇄를 하면서 그걸 대체하는 자리를 갖다 마련해야 되니까 그 전화국사 인근에 건물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넘은 건데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중계 교환기로 쓰는 거죠.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점점 통폐합되는 추세인 유선 전화 시설. 이 때문에 통신회사도 당시 가장 인근에 있고 이전 비용이 적게 드는 부지를 골랐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100억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100억을 요구하는 건 새로 전화국을 짓고 케이블링 다시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존 구닥다리 전화 라인을 갖다 왜 그걸 갖다 이전 설치해서 시공을 합니까? 광케이블 한 가닥을 쓰면요. 몇 천이나 몇만 회선까지 광케이블 하나에다가 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그날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하지만 시공법을 변경하면 훨씬 수월하게 설치가 가능한 설비인데다 도심 한복판인 아파트 위치상 주변에 관계 시설도 많아 훨씬 저렴하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국지 기업이 그래 우리 서민들 상대에서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이 서민들한테 그 무슨 신고가 돼? 하지만 통신회사는 협조 합의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들이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는 입장인데요. 통신시설을 설치한 뒤 이전을 하게 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협조한다는 문구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해석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에서 모르는 게 아니었을 거거든요. 지금 측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현재 해당하는 그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아파트만 정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재건축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거주지에 통신시설이 들어오는 게 흔한 일일까요? 일반 저 아파트 지하에 넣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통상적으로는 그런 중계 교환기 부분 따로 별도의 국사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자, 방송통신 설비의 안전성 기준으로 명시된 의무, 권고 사항들이 있는데요. 40년이 넘은 아파트가 이 기준에 과연 충족이 되는지도 의문인 상황. 하지만 통신시설로 정상적인 용도 변경이 된 것을 보아 담당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과연 문제는 없었는지 직접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용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통신과는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도 뭐 특별한 해당 사항은 없다. 사실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무슨 기구를 넣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인허가라는 것 자체가 임의로 무조건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준다는 거는 사실상 허가라는 그 취지를 회피하는 부분인 거죠. 재건축 아파트를 둘러싼 입주민과 통신회사의 싸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이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금액이 책정이 되려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하려면 일단 사업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려면 수년 남아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나서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금이 간 아파트에 통신시설이 들어올 때부터 갈등은 어쩌면 예정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누구도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거리 한복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번화가에서 터진 폭탄에 현재까지 8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5년 만에 재발한 테러 사건으로 튀르키예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중동과 유럽 사이 갈등의 역사를 지닌 튀르키예. 제1의 도시로 불리는 이스탄불, 그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 이스티크랄에서 대규모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던 평범한 일요일 오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혼비백산 달아나는 시민들. Baba yakın sen çabuk gel dedi. Dedim ki ne oldu?
Dedi ki bomba patladı dedi. Oğlum toparlayamadım kendimi. Nasıl bomba patladı? İnsanlar yerde yatıyordu hani sokağın başından zaten gözüküyordu. Kaçan insanlar yere yatmış ağlıyorlar. hani 통행이 많은 낮 시간, 거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폭발로 거리를 걷던 무고한 시민 8명이 사망했고 현재까지 8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Kesin olarak bu terördür dersek belki yanlış olur ama ilk gelişmeler, ilk 거기가 원래 유동 인구 자체가 뭐 1만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리예요. 이쪽이 각 나라에서 여행을 오는 여행자들이 많아서 오히려 거기를 노린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고 직전 가방을 든 채로 40여 분 동안 현장에 앉아있던 여성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졌는데요. 사고 직후 용의자들이 Ondan 검거됐죠. önce yaklaşık 21 kişi daha gözaltına alınmıştı. Elde ettiğimiz bulgular çerçevesinde PKK-PYD terör 튀르키예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쿠르드 노동자당은 30년 동안 튀르키예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지속해왔는데요.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또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크루즈족들로 인해서 테러가 많이 이제 일어났었어요. 튀르키예 정부는 미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조직 단체이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미국에서 뭐 조의를 표한다라고 할 때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직 단체인데 우리는 당신들의 뭐 조의를 이제 거절한다라고도 입장 표명을 한 상태이고요. 튀르키예 정부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테러로 규명하면서 폭탄 테러를 벌인 단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발표해 튀르키예 내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 가서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리이지만 텅 비어있는 거리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올라오곤 하거든요. 그곳의 이제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개의 빛나는 섬으로 둘러싸인 나라 그리스. 최근 수도 아테네를 비롯한 대도시 곳곳에서 건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화염병을 던지는 시민들이 등장했습니다. 대체 시민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뭘까? 그 예전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물가가 한 20%에서 한 25% 정도는 올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힘들어하죠. 이게 이제 한순간에 갑자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식하는 것도 횟수를 줄이는 사정입니다. 임금은 동결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은 12%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Εγώ παίρνω 900 ευρώ το μήνα. Μέχρι να ξαναπληρωθώ, τα έχω πληρώσει. Δώσει για το σπίτι, ή στο ρεύμα, ή στο νερό, ή αυτά. Και θα μείνουν κάτι ψίχουλα για να επιβιώσουμε. Τα μέτρα που παίρνει η κυβέρνηση προσπαθεί ουσιαστικά να μας κλείσει το στόμα, μας ρίχνει κάποια ψίχουλα για να μας κλείσει το στόμα, αλλά δεν πρόκειται γιατί με αυτά τα μέτρα δεν βγαίνουμε. 결국 250만여 명의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학교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병원까지도 일부 업무를 중단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마비돼버린 그리스. 그리스는 관광 쪽에 아주 민감해요. 산업 경제 활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60% 가까이가 관광과 관련돼 있는 업종에서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관광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관광 시장이 그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그리스. 관광대국의 명성이 무색하게 불과 반년 전부터 입국 제한 없는 관광을 재개했는데요. 하지만 입국 제한과 재개를 6개월 간격으로 번복한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도 올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든 겁니다. 전에는 동양에서 들어올 때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항공료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크루즈 관광은 밀폐된 공간에서 그 코로나 감염이 심하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크루즈 관광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 팬데믹 이전 수준의 관광객 유입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 정부에서는 기름값 지원 등 경제 상황 안정에 나섰는데요. 팬데믹의 여파로 멍들어버린 그리스. 다시 한번 애계의 보석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와중 중간 선거를 치른 미국.
선거 전날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선거 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일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Our country is being destroyed. Biden and the far-left lunatics are waging war, and we're going to end crazy Nancy Pelosi's political career once and for all.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에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완승을 예견했는데요. 개표 결과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기대로는 레드웨이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차지하는 찬스가 있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뒤집어졌죠.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과 기후 위기 대응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의 의원들. 실제로 여성과 젊은 계층의 대다수가 이들을 지지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초박빙의 접전을 펼친 미국. Congratulations to Senator Schumer. He's got a majority again, and I feel good.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couple of years. 게다가 39명의 후보를 공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공화당 성적표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짐과 동시에 공화당 내에서도 새로운 의원을 차기 대권 후보로 지지하는 등 분열이 시작됐죠. 설문조사 했을 때 트럼프보다 론 데산티스가 더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당을 대표해서 당을 밀어줘야 되는데 자신이 출마할 거에 좀 더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다가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한 번 대선 출마 선언을 강행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력한 몇 명은 그래도 지지를 할 테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 트럼프 의원들이 목소리를 조금씩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미국 워싱턴주의 한 매장. 가게 안을 달리던 남성이 유리문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한화로 2,400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쳐 도망치려다가 유리문에 부딪혀서 넘어진 거죠. 대낮에 벌어진 황당한 범행.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범죄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벌건 대낮에 갑자기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른다든지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달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7%를 기록 중인 미국의 물가 상승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절도나 강도 등 범죄율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도난이 심해지자 차량 의자에 수백 개의 압정을 꽂아서 도난을 방지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LA에서 사람들이 내 차를 털어가도 괜찮지만 내 유리는 깨지 말아달라 이런 거를 차에 붙일 정도로 범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주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넘어버려서 그 범죄에 대한 체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 중간 선거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격변의 시기를 겪으며 혼란에 빠진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된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에 갑자기 두 사람이 토마토 수프를 끼얹습니다. Are you more concerned about the protection of a painting or the protection of our planet and people? 영국 내 5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기후위기 경고 시위, 도로를 점거하고 국왕의 인형을 훼손하는 등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런던에서 주말에 가고 있는데 이 Just Stop Oil이라는 기후 단체가 100명 정도 시위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과격하게 시위를 해가지고 올바른 시위였는지 이렇게 막 가불론방이 이루어지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밀랍 인형이 아니라 실제로 찰스 3세 국왕에게 달걀을 던지며 항의하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기후위기 시위대라고 밝힌 대학생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정부가 추가로 석유랑 가스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걸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국왕이다 보니까 표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까지 규모를 더하고 있는 영국. 11%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사이의 격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채 철도와 공항 등에서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열흘 이상 파업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신용이 안 돼서 전당포에다가 물건들을 맡기고 급하게 캐시라도 이렇게 얻어서 생활을 연명해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매주 장 보는데 가격이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체감을 하는 거죠. 영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인 왕립간호대학은 역사상 처음으로 찬반 파업 설문을 진행해 다음 달 이틀간 파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악화한 이후로 감축됐던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간호사들의 요구를 신임 총리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They've turned now the action into anger, and right across the UK and all parts of the NHS, we will see strike action. 간호업계에서 매주 평균 한 500명 정도의 간호사들이 퇴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인력난도 안 그래도 시달리고 있었고, 근데 이제 물가도 오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정말 우리 파업을 하자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간호사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구급차와 구급대원들, 병원 청소 노동자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파업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상황. 이에 신임 총리는 간호사들의 생활고를 인정하며 오늘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영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올 겨울이 가장 큰 위기일 것 같아요. 파업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영국. 불만에 가득 찬 이 겨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스타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학업과 활동을 병행해온 스타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반면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스스로 미응시를 선택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04년생 스타들도 오늘 수능을 치르는데요. 아역 배우로 활동해온 배우 안서연 씨부터 그룹 케플러 멤버들과 위클리의 멤버 제이, 고스트나인의 이진우 씨 등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대입에 도전합니다. 반면 아이브의 장원영과 리즈부터 뉴진스의 김민지, 엠믹스와 스테이시의 일부 멤버들은 올해 수능을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중심으로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수능 응시를 하지 않는 스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POP 스타들은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활동할 때 한국에서의 학벌이나 학력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들의 국제적인 스타성, 전문성,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유, 보아, 악동뮤지션 등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자신의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선배들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은 보지 않지만 수험생들에게 아이브와 뉴진스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긴장되고 떨리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뉴진스가 응원하겠습니다. 스타들이 전하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길 이번 바랍니다. 수능에서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꼭 얻으실 수 있도록 저 가인이가 응원할게요. 절대로 걱정 너무 심하게 하거나 기죽지 말고 자기의 노력한 결실을 꼭 성취해서 오길 언니가 누나가 응원할게요. 팬데믹 상황에서 준비를 하시느라 참 많은 이제 고충이 있었을 텐데 마음 편하게 준비한 만큼만 마음 편하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 미국 MBC 방송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K-팝으로 우승을 차지한 알렉사. 그녀가 새 미니 앨범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해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와 지중사 여러분, 알렉사입니다.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타이틀곡 Back in Vogu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약간 올드스쿨 재즈, 올드스쿨 힙합, 그냥 그 80년대, 90년대는 그 유행했던 Vogue 약간 스타일 많이 들어가서 이런 곡 스타일입니다. 알렉사의 신곡 백인 보그는 내면의 여성스러움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혹시 약간 조금 들려줄 수 있으세요? 네. 네. Clap your hands now, I'm coming back in vogue. Check, check, check up on me. Clap your hands, 넌 날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빠져들지.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back in vogue이라서 그 원래 유행했던 vogue 안무 좀 누룩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강렬한 뭐 힙합 안무도 있고, 그리고 완전 뭐 시크한 좀 더 리듬 타는 부드러운 동작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그녀의 퍼포먼스가 통한 걸까요? 뮤직비디오는 공개한 지 나흘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수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K-pop 음악, K-pop 뭐 K-pop 말고 약간 예능 보고. 어떤 예능이요? 런닝맨 하고 그리고 옛날 그 스타킹. 스타킹. 네. 그런 거 보고 제가 저도 아이돌 너무 되고 싶다고 꿈을 꿨는데, 약간 제가 고등학교 때는 SNS에서 제가 K-pop 댄스 커버 영상 많이 뭐 촬영하고 SNS에 올렸는데, 네, K-pop 커버 댄스를 췄던 알렉사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춤을 따라추는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롤모델 같은 가수가 있었어요? 네, 특히 태민 선배님, 네, 뭐 샤이니 멤버인데 근데 솔로로 데뷔하셔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그리고 현마 선배님도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 혹시 즐겨 부르시는 K-pop 노래도 있으세요? 제가 항상 헤이즈 선배님의 별이라는 곡인데, 그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보고 있지 않을까, 저 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 갑자기 가사 까먹었어요. 네, 알렉사는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초대되고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하는 등 미국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미국 투어 다녀오셨다고 저희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저희 고향에서 무대했거든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대를 보시는 거 했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친한 고향 친구들까지 다 와주셨어요. 네,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알렉사는 앞으로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신곡 Back in Vogue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뭐 더 멋진, 더 잘하는 알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순도순 소꿉놀이 중인 6살 배기 지윤 양과 엄마 이면아 씨. 엄마, 할머니 안 돼? 할머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할머니?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40대 후반이니까 43살에 늦둥이로 지윤이를 낳았어요. 지윤 양에겐 오빠와 언니가 있는데 나이차가 무려 19살, 17살이라는데요. 늦둥이를 생각하면 언제나 건강하고 싶지만 달리는 세월에 장사가 없는 법이죠. 제가 물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갔다 오면은 삭신이 여기저기 쑤셔갖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의 가장이자 새아이의 엄마다 보니 퇴근 후에는 밀린 집안일을 한다는 연아 씨. 해도 끝이 없는 일거리. 하지만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답니다. 여기 있다, 우유. 칼슘이 풍부한 우유인데요. 바로 장바구니에 담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는 연화 씨. 대체 뭘 보는 걸까요? 국산 우유인지 아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국산 우유는 여기 마크도 있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국산 우유는 우유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또 유통 과정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K밀크는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제품이나 그런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국산 우유 사용을 보증하는 마크인데요. 신선함이 인증된 우유는 꼭 챙겨 먹어야겠죠? 지은아, 우유 먹자. 엄마, 나 우유 먹기 싫어. 왜? 먹어. 힘이 많이. 싫어. 한 번만. 딸과 함께 맛있게 우유를 즐기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유를 이용을 해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우유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유에 닭고기를 재워 잡내를 잡고 양파와 마늘, 버섯도 썰어주세요. 재워둔 닭고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간을 한 뒤 구워주면 되는데요. 평평하게 펴서 껍질부터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또 마늘과 양파도 함께 볶아주는데요. 언제까지 볶아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면은 뒤집어서 반대편 익혀주세요. 카레가루와 물로 만든 소스를 졸이다가 우유로 농도를 맞춰주세요. 훨씬 더 밝아졌죠. 색깔뿐만 아니라 풍미도 훨씬 아이들이 먹기 좋을 만큼 부드러워지거든요. 부드러운 풍미의 우유 카레 소스 닭조림입니다. 다음 샐러드는요. 잎채소와 방울토마토, 제철과일 귤을 준비하고요. 잣은 한번 볶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생잣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잣 2큰술에 우유를 붓고 레몬즙과 꿀을 반 큰술 넣어 갈아주면 새콤달콤하면서 고소함을 살린 맛있는 드레싱이 된다네요.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단호박이랑 우유를 갈아서 스무디 형태로 단호박 라떼를 만들어 볼게요. 무르게 삶은 단호박의 속씨와 껍질 제거 후 한 컵 분량의 우유를 넣고요. 기호에 맞게 강황가루와 꿀을 더해 갈아주면 끝인데요. 영양 만점 라떼까지 더해지면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 요리 한상 완성입니다. 우유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고 항균 작용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뛰어난 락토페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대표 물질인 라이소자임도 들어있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를 거부하던 지윤 양, 잘 먹을까요? 맛있어. 다가오는 겨울철 우리 가족 건강은 우유로 지켜보면 어떨까요? 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신나게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인지 지금 확인하시죠. 건강을 책임질 생활체육백서,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음악체조를 소개합니다. 흥겨운 노랫소리 들리는 이곳. 음악과 함께라면 근심 다 날리면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멋있어요. 신혜씨가 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0대예요. 저는 60대 초반이에요. 제가 막내예요. 평균 연령은 67세지만 마음만은 20대. 심심할 틈 없이 재미와 건강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인기 최고라고요. 다른 운동은 지루하고 즐겁게 운동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음악 신나게 틀어놓고 시니어들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마련된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 운동하고 건강도 챙기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동네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불러주실게요. 여긴가 봐요. 신나게 즐기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이곳. 저기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네, 음악 체조하러 왔어요. 따라 해보세요. 단순히 스트레칭 체조가 아니라 음악과 함께인 이른바 음악 체조 교실입니다. 공원을 찾는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 체조를 하는 동안은 다들 추위도 잊은 채 즐기는데 한창이죠. 땀 봐요. 여기 땀 엄청 많이 흘리셨어요.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밥 먹은 게 쑥 내려갔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시어머니예요. 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예요. 며느리 같이 와서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수원에 사시는데 저랑 같이 이 운동 하신다고 안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자연이 얼마나 좋아요. 갈 데도 많고 단풍 있고 그러니까 더 좋지. 호수를 품은 멋진 경치와 함께 하다 보면 기초 체력은 물론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이겠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음악 체조. 병원에 많아 다녔지. 소장이 개사돼서 그걸 잘라냈어.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했어.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거 뛰고 이렇게 하니까 안 아프더라고. 근데 이제 운동으로 다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야. 이젠 음악 체조가 일상이 됐다는 어르신. 보기에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따라했을 때의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이고 손은 손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인지 기능 향상에도 좋고 간단한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 같은데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햇빛이 우울감도 개선해준다고 하니 효과를 톡톡히 보는데요. 쉬운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동작으로 여러 번 해주셔야지 운동 효과가 좋고 또 어려우면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조뿐만 아니라 근력 체조까지. 잠깐, 그래도 스쿼트는 어르신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맨몸 운동이다 보니까 내 체중을 가지고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의 무리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바른 자세의 스쿼트는 오히려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요. 대신 요즘같이 추워질 때는 준비 운동은 더욱 필수겠죠? 어르신들은 대부분 평소 운동량이 적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해가 뜨고 기온이 상승한 상태에서 준비 운동이 된 후에 실시하시도록 추천드립니다. 100세 건강의 첫걸음 운동입니다. 올겨울 음악 체조와 함께 건강과 재미를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나오면서 편리해졌지만 반대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처음 하니까 혀를 끊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돕는 사람이 있죠. 인천에 가는데요. 예.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요거는 이제 무대용을 누르고 여기 이제 여기다 신분증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예.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디지털 약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 예, 여기 펴 나왔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예. 그러면 저기 빠른 손놀림과 친절한 설명은 기본이고요. 주황조끼와 주황모자가 눈에 띄는데요. 저희는 서울시의 디지털 안내사 송대현입니다. 임경희입니다. 디지털 도우미, 디지털 안내사라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총 100명이 활동 중이죠. 키오스크나 지하철 표 구입, 스마트폰 활용법 등 디지털 기기의 낯선 이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저번에 한번 어디서 했는데 사진이 안 지워지더라고요. 도와드릴까요? 커피를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낯선 기기가 어려웠지만 친절하게 배우고 나니까 주문도 척척. 오늘은 열차 디지털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황조끼와 주황모자 잊지 마세요. 남들이 해도 가만히 보고만 있죠. 아 지금은 나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 한번 가르쳤는데 이분은 미국에 있는 딸하고 영상 통화를 하려니까 감히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 통화하는 거를 가르쳐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영상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고맙다 그러고 그때 좀 보람을 느낍니다. 디지털 약자를 돕는 디지털 안내사.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수능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5도로 다행히 수능 한파 걱정은 없지만 꽤 쌀쌀한데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될 텐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해서 꼭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없죠.